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진짜 종교인일까요?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이 진짜 종교인 아닐까요? 매주 이 시간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에 대해 한 사람씩 자세히 배워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티베트의 종교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교수이자 평화를 만든 사람들의 저자 이찬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수님과 함께 노벨 평화상 수상자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달라이 라마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법한 네, 이름입니다. 네. 어떤 분인가요? 그 달라이 라마라는 말은 몽골어하고 티베트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몽골어로 달라이는 큰 바다를 의미하고 티베트어로 라마는 스승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달라이 라마는 원래 티베트의 그 영적 지도자를 지칭하는 일반 명사랄까요? 근데 이 초대 달라이 라마로 일컬어지던 그 겐딘둡이라는 분이 타계하고 나니까 티베트 사람들이 그 겐딘둡이야말로 오랜 불교적 신앙의 대상인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라고 여겼고 그 겐딘둡의 환생, 즉 관세음보살의 화신을 찾아내서 새로운 지도자로 모시는 관례가 생겼어요. 그것이 계속 전승돼 왔죠. 티벳의 영적이고 나중에 정치적인 지도자 역할까지도 하던 그 스승에 붙여진 이름이 달라이 라마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달라이 라마는 제14대 달라이 라마를 뜻하고요. 그분의 이 이름 원래 본명은 하모된둡인데 법명 불교용어로 법명은 땐진 갸초라고 하거든요. 이분을 지금 일컫는 말이긴 합니다. 네. 이분이 그 1935년도에 티베트에서 태어나셨고 1937년도에 14대 달라이 라마로 인정받았고 1940년도에 공식적으로 즉위했고 1950년도에는 티베트 최고의 정치 권력자의 자리에도 올랐죠. 예. 네네. 그러니까 이 달라이 라마는 그 우리 천주교 교황님이나 우리 원불교 종법사님처럼 네네. 일반 명사인 거죠. 일반 명사입니다. 예.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14대 달라이 라마가 그 특히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14대 달라이 라마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 이 달라이 라마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려면 이 티베트와 이 티베트 불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달라이 라마를 어떤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다 이렇게 믿는 어떤 전통이 네네네. 티베트 불교에 있는 예, 건데 예.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이 사실 그 티베트 이 달라이 라마를 이해하려면 티베트의 역사 그리고 티베트과 중국의 관계를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티베트의 슬픈 역사가 그 배경에 있어요. 원래 티베트이란 나라는 그 중국과는 문화적으로나 그 인종적으로나 다른 나라였습니다. 근데 7세기경에 예. 그 중국 당나라 시절에 화친 관계를 맺었고 그 원나라 때는 중국의 원나라는 사실 정신적 그 철학이 이렇게 풍성했던 나라 아니에요. 네, 몽골로부터 나왔던 원나라는. 그래서 티베트가 중국 원나라의 종교적이고 정신적인 후원을 하고 원나라는 티베트의 군사적이고 물질적인 원조를 하는 관계에 서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청나라 시절 때는 티베트 라사를 청나라가 점령한 다음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사실상 이제 종주권을 행사했죠. 네. 그래서 그 뒤로 점점 티베트를 중국의 정치적 속국처럼 여겨오게 되었는데 중국 근대사도 아주 복잡하죠. 1911년도에 그 신해 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하고 손문, 그러니까 중국 발음으로 순원이 이끄는 중화민국이 등장했는데 그 시기쯤에 이제 티베트는 잠시 또 정치적 독립을 이루기도 해요. 근데 중화민국이 당시 했더니 중화인민공화국, 그러니까 공산군에게 패하면서 1949년도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1950년도에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티베트에 대한 종주권을 확인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티베트는 중국의 그 속국이고 중국의 일부다라는 생각을 강력하게 견지했고 내정에 본격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도 개입했습니다만 그리고 1951년도에 라사의 군대를 파견하는 것 같은 군사적인 장악을 시도한 이후로 그런데 그럴수록 티베트에서는 민족의
정신적 지도자를 더 강력하게 찾게 되고 지금 우리의 주인공인 14대 달라이 라마가 더 그걸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티베트와 중국은 그런 역사를 갖고 있고 네네네. 분명히 이 종교 전통이나 삶의 문화가 다르다 하는 거죠. 달랐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중국은 티베트를 한 중국의 안에 이렇게 예. 포함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거의 뭐 포함됐죠. 네. 그러는 중에 이 티베트의 정치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이 달라이 라마가 어떤 역할을 해왔느냐. 사실 그 부분이 이 노벨 평화상 수상의 계기가 된 건데.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사실은 달라이 라마가 그러니까 14대 달라이 라마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는 말은 지속적인 평화 운동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왜 평화 운동을 평화로운 분위기도 했지만 더 적극적으로 평화 운동을 하게 됐냐면 말씀드린 대로 티벳과 중국의 악연 때문이에요. 가령 중국이 티벳에 대해서 이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제 정치적 그 주권을 확보할 초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51년 5월이었어요. 이제 우리나라 이완용 비슷하게 중국 베이징으로 파견된 티벳 관리를 그 나쁘게 말하면 회유하고 좋게 말하면 적당히 협상을 한 거겠죠. 예. 근데 티베트와 중국 간에 17조 조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이 중앙인민정부와 티베트 지방정부가 맺은 평화적인 티베트 해방에 관한 협의가 아주 공식 이름인데요. 근데 티베트 국세 없이 그냥 그 관리가 체결하면서 맺은 협약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게 여러 가지 조약으로 17조로 이루어진 조약인데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죠. 티베트 인민은 단결해서 티베트에서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몰아낸다. 가령 영국이랄까 외국 세력, 서양 세력을 몰아낸다 이런 뜻이고 티베트 인민은 조국인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족으로 돌아온다. 이게 협의문 1조예요. 그리고 협의문 2조에 보면 티베트 현지 정부는 인민해방군 즉 중국 공산군을 얘기하는 거죠. 인민해방군이 티베트에 들어가서 국방을 강화하는 데 적극 협력한다. 이런 내용이 기본 1, 2조에 담겨 있었어요. 근데 3조와 4조에 보면 이런 내용 이게 한번 중요합니다. 17조 조약의 3조는 이런 거였어요. 중앙인민정부의 통합적 주도 아래 민족적이고 지역적 자치를 행사할 권리가 있다. 그래도 4조는 중앙정부 당국은 티베트의 현재 정치체제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달라이 라마의 현재 지위와 역할 그리고 권한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티벳의 지도자였던 달라이 라마는 이런 조항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중국과 교류하면서 문화적이고 사상적인 자치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진정한 자치는 결국은 뭐 정치적 자치까지 가야 되는데 중국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죠. 특히 중국이 티벳 동부 지역에서 종교와 경제 관련한 개혁에 들어가니까 티벳 사람들이 시위를 하게 되었고 1959년도에 중국이 달라이 라마를 납치하거나 해코지할지 모른다 하고 생각한 티벳 사람들이 거국적인 반중국 봉기를 일으켜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대포를 쏘면서 시위대를 진압했습니다. 그때도 달라이 라마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달라이 라마 때문에 티벳의 국민의 피해가 심각해지니까 달라이 라마는 자신이 있는 것이 더 큰 폭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티벳을 떠나서 인도로 망명을 합니다. 네. 한 8만 7천 명 정도가 당시 살해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10만 명 정도가 달라이 라마를 따라서 인도로 피신을 했고 그다음부터 이제 티벳의 정치적 지위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거죠. 달라이 라마는 이런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면서 티벳의 독립과 자주 이런 것을 위한 비폭력적 저항을 일관되게 벌이거든요. 그 과정에 사람들이 티벳의 아픔을 공감했고 그 달라이 라마의 평화적 메시지에 감동하기도 했고 정치적 억압에 따른 반인권적인 상황을 개선하는데 우리가 개인이나마 힘을 보태자 이렇게 달라이 라마 추종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1989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까지 이른 거죠. 네. 네네. 이렇게 달라이 라마의 삶을 보면 이 간디가 생각이 나네요. 네네. 예. 비폭력주의로 정치적인 어쨌든 상황을 좀 이겨내려고 했던 네네. 그의 삶이 좀
느껴지는데 그러게 어차피 폭력적이고 무력적인 방식으로 중국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라도 무력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겠다. 예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의미의 이제 비폭력적 저항을 하는데 그것이 티벳의 정치적 독립에 실제로 공헌하지 못했고 지금도 그런 진행 중입니다만 사람들에게는 감동을 더 많이 주는 거죠. 네. 네네. 그러니까 전 세계인들에게 이 평화의 메시지를 알리고 또한 이 서양에도 이 불교가 전해지는데도 큰 역할을 한 거죠. 그럼요. 사실 달라이라마 티벳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티벳도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역사적으로 그런 측면도 있기도 했었으니까 오랫동안. 그렇지만 티벳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도 여전히 많았으니까 세계적으로 갈등이 세계적으로 자꾸 알려지는데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말씀드린 대로 달라이라마가 굉장히 생명을 존중하고 인간을 가능한 평등하게 여기려고 하고 심지어는 인간만이 아니라 자연환경마저도 보호하려고 하고 거대한 세력인 중국에 대해서 끝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하는 방식이 사람들에게 자꾸 와닿으면서 달라이라마의 정신의 원천은 뭔가 거기에 불교가 있다. 그리고 티벳 불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티벳 불교가 지금 세계적으로 자꾸 더 확산되어 가는 중에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네네. 이렇게 어떤 민족 정신이랄까요? 그런 정체성이 다른데 한 국가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게 가능한가? 과거에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국인으로서의 정신, 그것이 뭐 이렇게 역사와 언어와 이런 어떤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한 국가가 되는 것이지. 네네네. 근데 앞으로 티베트와 중국이 이렇게 한데 묶여서 잘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소수민족, 다양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고 그들만의 또 자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티벳만 그렇지도 않고 동부 지역으로는 이른바 위구르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는 티벳도 사실 어마어마한 영토고 위구르 지역도 영토가 어마어마하지만 그들에게 원칙적으로는 자치를 부여하고 있고 좁게 말하면 한국의 조선족도 언어와 문화도 중국과 많이 다르지만 중국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도 현실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문화도 언어도 종교마저도 다르면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크니까 중국의 중심 세력이 한족이란 말이에요. 한족을 많이 그쪽으로 이주시키죠. 티벳 지역으로, 위구르 지역으로. 그래서 소요의 가능성을 애당초 차단하는 정책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이 다양한 목소리들을 융합해 내려고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력하는 중이기도 한 거죠. 네. 네네. 그리고 티베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어떤 종교 문화와 어떤 자치를 목표로 네.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오고 있고. 티벳의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의 일부야. 근데 중국 안에서 살아가는 게 편해. 살아가는 것이 편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전히 강력하게 중국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추구하는 독립운동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소리가 점점 약해져 가고 있는 중인 거죠. 왜냐하면 전형적인 중국 사람들 한족이 많이 들어와 이주해서 티벳인들의 고유한 색깔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 달라이라마는 또 전 세계적으로 어떤 그런 상황들을 계속해서 또 알리고 네.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특이할 만한 부분이 달라이라마가 전 세계 어디든 다 이렇게 가서 상황을 좀 알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만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달라이라마가 전 세계 수백 개 나라를 다 가신 것은 아니지만 요청하는 곳에는 거의 못 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불교도 중심으로 달라이라마의 한국 방한을 추진하는 운동들 한동안 추구하기도 했습니다만 한국 정부에서 비자를 내주지 않았어요.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언제나 하나다. 티벳도 중국이고 위구르도 하나 중국이고 대만도 중국이다. 생각하면서 달라이라마를 초청한다는 것은 하나인 중국이라는 원칙에 도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의 분리주의자 달라이라마를 초청하는 것은 중국에 저항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도 강력하게 보여주니까 그리고 달라이라마 초청하는 것은 중국에 대한 내정 간섭이다.
이렇게 중국 정부가 강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중국과 무역이나 외교 차원에서 굉장히 깊은 관계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늘 네.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 적극적으로 달라이라마 방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못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네. 그 사실 우리 한반도 상황에서도 중국의 역할, 뭐 도움이 많이 또 필요하고 네네. 앞으로 이제 또 중요한 상황을 맡게 되잖아요. 어쨌든 이 달라이라마의 정신은 우리 정치인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큰 것 같은데요. 전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되어가면서 서로 교류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국가 이기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근데 기본 이런 걸 볼 때 달라이라마의 행동을 좀 존중하며 볼 필요가 있어요. 달라이라마는 입장에서 보면 중국이 티벳과 달라이라마에 대한 지속적인 억압을 하는 셈이잖아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도 특별히 증오의 감정을 품거나 드러내지 않아요. 달라이라마 자서전이 우리말로 2권이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제가 그거 봤습니다만 한 번도 중국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증오하는 감정이 안 들어 있어요. 이 중국의 태도를 이해 못해서 당혹스러워하기도 하고 중국을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가 달라이라마가 썼던 어떤 글이나 인터뷰에서도 중국을 감정적으로 증오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와. 그렇지만 현실은 국제 질서는 대체로 중국 편이잖아요. 이 점차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티벳의 독립운동은 동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어요. 근데 티벳 밖에서 달라이라마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중국 안에서는 지속적인 한족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달라이라마가 계속 보존하고 싶은 티벳 문화 이런 것이 약해져 가고 있고 티벳 사상도 특징이 좀 약해지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유명해져 가고 있는데 티벳 문화는 약해져 가는. 물론 티벳 내에서 그런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이 티벳 달라이라마가 지속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티벳의 자치거든요. 문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치인데 정말 그렇게 자치를 하려면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독립이 돼야 그게 온전한 자치가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그 자치를 실제로 잘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 안타까워하는 개인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국제 질서는 굉장히 현실주의적으로 흘러가죠. 국익이라는 이름에 따라. 그러니까 국가 권력의 이름으로는 달라이라마 관련해서 중국을 비판하거나 하기보다는 그냥 침묵하게 되죠. 더욱 그러는 과정에 티벳은 더 계속 중국화하는 과정 속에 있고. 아무튼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약한 사람은 자꾸 묻혀져 가고 잊혀져 가는 안타까움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 티베트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우리도 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잘 존중해주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4월 27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마음을 또 가지면 좋을지 또 우리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지금 4월 27일 잡혀 있고 정말 잘 되길 바랍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은 되어 있는데 네. 얼마나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나 아주 암초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암초로 작용하거나 그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면 여론이 통일되고 여론이 그것을 후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상회담을 왜 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고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서 아시아의 평화, 나가서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 종교들의 공통적인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이 바로 평화거든요. 네. 더군다나 평화라는 게 그럼 정의할 필요도 있는데 저는 전부터 평화란 폭력을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힘들이 균형을 이루지 못해서 큰 힘이 작은 힘을 제압하면서 작은 힘이 피해를 당할 때 이것을 폭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세계 국제 질서가 평화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그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작은 힘을 가진 사람들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거고 그런 목소리가 자꾸 커져야 거대한 세력인 중국이나 혹은 미국이 작은 세력인 북한을 좀 더
그래도 북한 입장에서 좀 생각해 주면서 조금씩 국제 정치적으로도 양보를 한다면 남북 정상회담도 북미 정상회담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정말 폭력이 줄어들고 평화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걸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또 역시 종교인이어야 하는데 네. 정말 그렇게 공헌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이렇게 달라이라마에 대해서 배워보면서 네.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한반도 상황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종교